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간다. 정수는 익숙한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1년 만에 찾는 길이었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살던 집 앞에 서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을 때였다. 멍멍. 반가운 짖음소리와 함께 갈색 털의 중형견이 달려나왔다. 리오였다. 그녀가 그토록 아꼈던 게. 리오야, 나 알아보니? 리오는 꼬리를 흔들며 정수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잠시 후 리오는 정수를 향해 몇 걸음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따라오라는 신호였다. 정수는 리오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에 놓인 그녀의 실내화가 그대로였다. 작고 보라색 꽃무늬가 새겨진 그 신발을 보니 목이 메어왔다. 리오는 거실로 향했다. 소파 한쪽에는 그녀가 늘 덮고 있던 담요가 단정히 개어져 있었다. 그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읽던 책이 책갈피를 꽂은 채 놓여 있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았다. 이곳에서 그녀와 함께 TV를 보던 기억이 떠올랐다. 주말 저녁이면 둘이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곤 했다. 그녀는 슬픈 장면에서 늘 눈물을 글썽였고 정수는 그런 그녀를 보며 미소 짓곤 했었다. 리오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주방으로 향했다. 싱크대 위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썼던 컵이 그대로 있었다. 작은 분홍색 컵. 그 안에는 말라버린 차 찌꺼기가 남아 있었다. 냉장고 문에는 여전히 그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신혼 때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 그녀의 30번째 생일에 찍은 사진, 리오를 처음 데려왔을 때 셋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모든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수의 손이 무의식 중에 주방 서랍을 열었다. 그녀가 늘 정리해두던 식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제자리에 두는 사람이었다. 그런 섬세함이 정수는 좋았다. 리오는 계속해서 집안 곳곳을 안내했다. 침실로 들어서니 그녀의 화장대가 보였다. 거울 앞에는 그녀가 즐겨 쓰던 립스틱과 크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수는 그 중에서도 연한 핑크색 립스틱을 집어들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색이었다. 침대맡 서랍에는 그들이 함께 읽던 책들이 쌓여 있었다. 시집, 소설, 요리책까지. 그 중에서도 임신과 육아에 관한 책들이 유독 많았다. 정수의 가슴이 다시 한번 무거워졌다. 리오가 갑자기 침대 아래로 코를 들이밀었다. 그리고는 뭔가를 물고 나왔다. 작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표지에는 그녀의 이름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민경의 일기라고. 첫 페이지를 펼치니 그녀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날짜는 5년 전 그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정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오해와 갈등으로 얼룩진 마지막 시간들까지. 리오가 정수의 무릎에 턱을 올렸다. 마치 위로해주는 것 같았다. 정수는 리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일기장을 천천히 열어보기 시작했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에서 민경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2019년 3월 15일
오늘 정수와 아이 이야기를 했다. 언젠가는 우리도 작은 가족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정수도 같은 마음이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아이가 생기면 이 집에도 웃음소리가 가득할 것 같다. 정수는 그때를 떠올렸다. 신혼의 달콤함이 아직 남아있던 시절, 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었다. 민경은 늘 아이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이 반짝였다. 민경은 원래 혼자였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했다. 친척이라고 해봐야 연락도 끊어진 지 오래였고 진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수뿐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아이는 완전한 가족이 되는 꿈이었다. 2019년 7월 22일. 벌써 몇 달째 소식이 없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임신에 좋다는 음식들을 챙겨 먹고 있는데 아직 아무 변화가 없다. 정수는 조급해하지 말라고 하지만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는다. 정수는 그 시절의 민경을 떠올렸다. 그녀는 유독 생리가 늦어질 때마다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다가 실망으로 어두워지곤 했다. 정수는 그런 그녀를 달래려고 애썼지만 점점 그 실망이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020년 1월 5일. 새해가 되니 더욱 간절해진다. 올해에는 꼭 우리 아기를 만날 수 있기를. 정수와 함께 산부인과에 갔다. 의사 선생님은 아직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하셨지만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셨다. 일기장을 넘기며 정수는 민경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검사를 받을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의학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었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다. 2020년 8월 10일. 드디어 시험관 시술을 받기로 했다. 무서우면서도 기대된다. 정수는 내가 아픈 것을 많이 걱정해 주지만 나는 괜찮다. 우리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정수는 그때의 민경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매일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녀. 몸이 부어오르고 감정 기복이 심해져. 도 정수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던 그녀. 2020년 9월 25일. 첫 번째 시술이 실패했다. 의사 선생님은 흔한 일이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시도해보자. 일기장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정수의 마음도 무거워졌다. 민경의 절망과 희망이 반복되는 과정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2021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두 번째 시술을 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의 날에 이번에는 꼭 성공하기를. 정수가 초콜릿 대신 작은 꽃다발을 사왔다. 아기가 생기면 매년 이날을 특별하게 기념할 수 있을 텐데. 2021년 3월 8일. 또 실패했다. 이번에는 정말 절망스럽다. 정수는 이제 그만하자고 한다. 내 몸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포기할 수 없다. 혹시 정수가 지쳐가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더 무섭다. 정수는 그때를 생생히 기억했다. 민경의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달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더 이상 그녀가 고통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민경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때 정수가 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민경은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해보자. 정말 조금만 더. 그 간청하는 눈빛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는가. 2021년 7월 30일. 세 번째 시술도 실패했다. 정수는 이제 정말 그만하자고 한다.
나도 몸이 많이 지쳤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싶다. 몰래라도.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이 정수의 마음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정수 몰래라도라는 그 말이 모든 오해의 시작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수는 일기장을 잠시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리오는 여전히 그의 곁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때 정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민경이 점점 더 자주 외출을 하기 시작했던 때 병원 외에 다른 곳들을 찾아다닌다고 했지만 정확히 어디를 가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그때부터 정수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민경이 정수 몰래 찾아다녔던 곳들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마도 더 좋다는 병원들, 한의원들, 그리고 마지막 희망처럼 찾았을 곳들까지. 정수는 다시 일기장을 열었다. 민경이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만 했다.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 민경의 글씨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보였다. 2021년 8월 15일. 오늘 인터넷에서 강남의 유명한 산부인과를 찾아봤다. 시험관 성공률이 높다고 소문이 난 곳이다. 정수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너무 많이 실망시켜드린 것 같아서 혼자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싶다. 정수는 그때를 떠올렸다. 2021년 여름부터 민경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었다. 예전에는 병원에 갈 때마다 정수에게 먼저 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외출하는 일이 많아졌다. 2021년 8월 22일 강남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은 희망적이라고 하셨다. 새로운 시술 방법도 있다고.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 정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때 민경이 집에 돌아왔을 때의 표정이 떠올랐다. 뭔가 기대에 찬 듯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어디 다녀왔어? 응, 친구 만나고 왔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민경에게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정수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21년 9월 5일 강남 병원에서 시술을 받기로 했다. 정수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계속 미루게 된다.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자. 성공하면 그때 깜짝 선물처럼 말해도 될 것 같다. 민경의 외출이 더욱 잦아졌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지만 점점 더 자주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피곤해 보였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응, 괜찮아. 날씨가 좀 더워서 그런가 봐. 하지만 이미 가을이 시작되고 있을 때였다. 2021년 10월 12일 네 번째 시술도 실패했다. 이번에는 정말 충격이 크다. 강남 병원에서도 안 된다니. 의사 선생님이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해보라고 하셨다. 한의원도 찾아봐야겠다. 정수는 그때부터 민경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던 것을 기억했다. 외출할 때마다 가방을 꽁꽁 싸매고 나가더니 집에 돌아와서는 영수증 같은 것들을 서둘러 치워버렸다. 2021년 11월 3일 명동에 유명한 한의원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다. 원장님이 희망적이라고 하셨다. 체질 개선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한약을 지어주셨다. 하루에 3번씩 먹어야 한다는데 정수가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정수가 물어보면 건강식품이라고 둘러댔다.
그 냄새가 뭐야? 약 냄새 같은데. 아니야. 그냥 영양제야. 몸이 좀 허약해져서. 거짓말이 또 하나 늘었다. 그리고 그 거짓말들이 쌓여가면서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 2021년 12월 20일. 한의원 치료도 6개월째 받고 있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다. 원장님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지만 나는 점점 초조해진다. 친구가 종로에 영험하다는 점집이 있다고 알려줬다. 이런 데까지 가는 내가 한심하지만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고 싶다. 정수의 눈이 커졌다. 민경이 점집까지 갔다는 것인가? 그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던 민경이 2022년 1월 10일 점집에 다녀왔다. 무당은 내게 아이가 올 운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몇 가지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정수가 알면 비웃을까봐 무섭다. 하지만 정말 마지막이다. 이것도 안 되면 진짜 포기하겠다. 그때부터 민경의 외출 패턴이 더욱 이상해졌다. 이른 아침에 나갔다가 늦은 저녁에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샤워를 꼭 했다. 마치 뭔가를 씻어내려는 듯이. 정수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민경이 정말 병원이나 한의원에 다니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아닐까? 어느 날 저녁 민경이 늦게 들어왔을 때의 일이었다. 어디 갔다 왔어? 병원이야.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이라서. 무슨 검사? 그냥 정기 검진. 민경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 정수는 확신했다. 민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2022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인데 정수가 차갑다. 요즘 내가 자주 외출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이를 갖기 위해 이런저런 곳을 다니고 있다고. 점집까지 간다고. 너무 부끄럽다. 그날 밤 정수는 민경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다. 민경아, 혹시 나한테 숨기는 일이 있어? 무슨 말이야? 요즘 너무 자주 나가잖아. 그리고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명확하게 말 안 하고. 민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걱정이야.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해결하자고. 하지만 민경은 고개를 돌려버렸다. 2022년 3월 8일. 점집에서 하라는 의식들을 다 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 무당은 더 큰 정성이 필요하다며 더 비싼 의식을 권한다. 나도 이제 정말 지쳤다. 하지만 정수에게는 여전히 말할 수가 없다. 이미 너무 많이 거짓말을 했다. 정수의 의심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민경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은 아닐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이 생기자 민경의 모든 행동이 수상해 보였다. 새로운 옷을 입고 나갈 때,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갈 때, 늦게 들어와서 샤워를 할 때, 모든 것이 증거처럼 느껴졌다. 2022년 4월 22일. 오늘 정수가 내 핸드폰을 보려고 했다. 깜짝 놀라서 뺏었는데 정수 표정이 정말 안 좋았다. 병원 예약 문자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정수는 민경이 핸드폰을 지키는 것을 보며 더욱 확신했다. 분명히 다른 남자와 주고받는 연락이 있을 것이라고. 2022년 5월 15일. 정수와 나 사이에 벽이 너무 높아졌다. 서로 말을 해도 겉돌기만 한다. 내가 아이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우리 관계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제 와서 모든 것을 털어놓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다. 2022년 6월의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다. 민경은 종로의 한 점집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간 것이었다.
무당은 여전히 같은 말만 반복했다. 더 큰 정성이 필요하다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민경은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정수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아이를 갖기 위해 점집까지 다니고 있다고, 수백만 원을 써가며 이런저런 시술을 받고 있다고.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민경은 우산을 펼치며 길을 건너려 했다. 그때였다. 급하게 달려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빗물에 반사되어 눈을 찔렀다. 민경은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었다. 발을 헛디뎠고 넘어지려는 순간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그녀를 들이받았다. 으악! 민경의 비명과 함께 세상이 돌아갔다. 아스팔트 위로 내동댕이 쳐진 민경은 허리 아래로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정수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환자의 보호자이신가요? 응급실로 급히 와주세요. 정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민경은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다. 척추 손상이 심각합니다. 하반신 마비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다. 아무리 의심하고 서운했어도 민경이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8시간의 수술이 끝났을 때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나왔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반신 완전 마비입니다. 앞으로 휠체어를 타셔야 합니다. 정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민경을 바라봤다. 온몸에 관이 연결된 채 의식을 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작아 보였다. 며칠 후 민경이 깨어났을 때 그녀의 첫 번째 질문은 다리에 관한 것이었다. 내 다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정말이야? 정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저 그녀의 손을 꽉 잡을 뿐이었다. 민경은 재활 치료를 받으며 휠체어 생활에 적응해야 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수가 무엇을 해줘도 반응이 없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정수는 회사를 휴직하고 민경을 돌봤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고 화장실과 부엌을 개조했다. 민경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꿨다. 하지만 정수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심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민경이 사고 당일 종로에 왜 갔었는지, 그동안 정말 무엇을 하고 다녔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되지 않았다. 사고의 충격으로 그런 질문들을 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의욕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민경이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정수야. 뭐가 미안해. 사고는 누구 잘못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짐이 된 것 같아서. 정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민경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이제는 걸을 수도 없는 자신이 정수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부부잖아. 하지만 민경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경은 점점 더 자신을 자책했다. 휠체어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었고 정수가 모든 것을 도와줘야 했다.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깨뜨리거나 화장실에서 혼자 처리하지 못해
정수를 부를 때마다 민경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정수야,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텐데. 무슨 소리야?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하지만 정수 자신도 지쳐가고 있었다. 회사 일과 민경 돌보는 일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민경과 자신 사이에 여전히 남아있는 벽 때문에 힘들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 거리감이 두 사람 모두를 괴롭혔다. 어느 날 밤 민경이 정수에게 말했다. 정수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정수는 민경 옆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이 평소보다 굳어 보였다. 나는 이제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아이도 못 낳고, 걸을 수도 없고, 그냥 너한테 짐만 되고 있어. 민경아, 아니야. 솔직히 말해줘. 너도 힘들지 않아?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힘들지 않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었고, 힘들다고 솔직히 말할 수도 없었다. 그날 밤 이후로 민경은 더욱 조용해졌다. 정수와 대화도 줄어들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창가에서 멍하니 보냈다. 정수는 그런 민경을 보며 안타까웠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민경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정수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정수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 사고 후 2년이 흐른 어느 봄날이었다. 민경은 휠체어에 앉아 창가에서 벚꽃이 흩날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모습이 자신의 마음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다. 정수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경이 먹기 편하도록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물컵을 준비하는 일상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는 피로함이 쌓여가고 있었다. 아침 먹자. 정수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줄어들어 있었다. 나쁜 마음은 아니었지만 2년간의 간병 생활이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욕들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 민경은 천천히 휠체어를 돌려 식탁으로 향했다. 정수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식사를 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자신 때문에 정수의 삶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죄책감이 날마다 커져갔다. 맛있게 먹을게. 고마워. 별거 아니야. 짧은 대화 후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예전에는 아침 식사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 서로의 꿈 이야기도 하고 그날의 계획도 나누곤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적인 시간이 되어버렸다. 식사를 마친 후 정수는 회사에 갈 준비를 했다. 민경은 그런 정수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결심을 다졌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정수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정수가 출근한 후 민경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집안을 둘러보니 정수가 자신을 위해 바꿔놓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낮은 선반,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넓혀진 통로, 화장실의 손잡이들. 모든 것이 자신을 배려한 흔적들이었다. 하지만 그 배려가 오히려 민경을 더욱 괴롭혔다. 정수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에 여전히 남아있는 벽이 느껴졌다. 저녁에 정수가 돌아왔을 때 민경은 이미 결심을 마친 상태였다. 정수야,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정수는 민경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음을 직감했다. 우리 정말로 헤어지자. 또 그 얘기야?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야. 이번에는 진짜야.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 민경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단호함이 있었다. 정수는 그 변화를 느꼈다. 너는 나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고 있어. 회사에서도 승진 기회를 놓쳤잖아.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줄었고. 정수는 부인하려 했지만 민경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도 예전 같지 않아.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지 의문이 들어. 너는 아직도 내가 그때 뭘 했는지 궁금해하잖아. 정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경이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너도 새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어. 건강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민경아, 이미 다 생각해봤어.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정부 지원도 있고 재활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고.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정수는 할 말을 잃었다. 민경의 말들이 하나하나 자신의 마음을 찌르고 있었다. 부인하고 싶었지만 일부는 사실이었다. 그래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 맞아. 사랑해서 결혼했고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 서로에게 상처만 주면서 살 수는 없잖아.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울고 화내고 다시 달래고를 반복했다. 하지만 민경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며칠 후 정수도 민경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자신도 솔직히 지쳐 있었고 민경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이게 맞는 거야? 응. 서로를 위해서. 그래도 정말 혼자서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리오도 있잖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그 속에 담긴 사랑과 아픔, 희망과 절망이 모두 그 순간에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았다. 한 달 후 구청에서 이혼 신고를 마쳤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다. 민경은 원래 살던 집에 그대로 남았고 정수는 새로운 원룸을 구해 이사를 갔다. 이별하는 날 정수는 민경에게 말했다. 혹시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 우리가 부부는 아니어도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니까. 고마워. 너도 행복하게 살아. 정수가 떠난 후 민경은 텅 빈 집에서 리오와 단둘이 남았다. 리오는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듯 민경 곁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이혼 후 1년이 흘렀다. 정수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회사 일에 더 집중했고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도 늘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민경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경은 혼자만의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휠체어 생활에도 많이 적응했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며 나름의 루틴을 만들어 갔다. 리오가 있어 외로움도 많이 달래졌다. 하지만 여전히 힘든 순간들이 있었다. 특히 몸의 균형을 잃거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는 정수가 그리웠다. 그럴 때마다 연락하고 싶었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정수에게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 참곤 했다. 어느 가을 저녁 민경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화장실에 가려고 휠체어에서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이 느껴졌다. 요즘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몸이 평소보다 허약했었다. 균형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민경의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머리가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으악! 민경은 바닥에 쓰러진 채 의식을 잃었다. 리오가 지저댔다. 이웃 할머니가 리오의 소리를 듣고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 응답이 없자 관리사무소에 신고했고 관리인이 와서 문을 열었을 때 민경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민경은 응급실로 실려갔다. 머리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이었다. 의식불명 상태였고 상황이 심각했다. 병원에서는 응급연락처를 찾았다. 민경의 핸드폰에서 가장 많이 통화한 번호가 정수였다. 이혼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병원 직원은 정수를 남편으로 여기고 연락했다. 환자분의 남편이신가요? 응급 상황입니다. 지금 병원으로 와주세요. 정수는 회사에서 그 전화를 받았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머리 외상으로 의식불명입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수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1년 전 이별할 때의 약속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민경이 위험하다는 것만이 중요했다.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다. 뇌출혈로 인한 혼수 상태입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정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민경을 바라봤다. 온몸에 선이 연결된 채 숨만 쉬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때 정수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였다. 걱정과 불안, 그리고 죄책감. 만약 자신이 곁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 정수에게 간호사가 다가왔다. 보호자이시죠?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이혼한 사이인데요. 간호사는 당황했지만 다른 가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수에게 보호자 역할을 부탁했다. 정수는 병원에서 며칠을 보냈다.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휴가를 냈다. 민경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민경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수는 매일 민경에게 말을 걸었다. 민경아, 일어나. 리오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병원 음식이 맛없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 깨어나서 같이 먹자. 하지만 민경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밤 정수는 민경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손이 예전보다 더 말랐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얼마나 민경을 사랑했는지 깨달았다. 의심과 오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자신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었는데. 미안해, 민경아.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 눈물이 민경의 손등에 떨어지는 순간 민경의 손가락이 아주 살짝 움직였다. 하지만 정수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의료진들은 민경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견해를 보였다. 더 오래 기다려봐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다. 정수는 병원과 민경의 집을 오가며 그녀를 돌봤다. 리오도 병원에 데려와서 민경 곁에 있게 해주었다.
혹시 리오의 존재가 민경을 깨우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수는 민경의 집에 자주 들르게 되었다. 민경의 옷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리오를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민경의 흔적들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정수는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페이지를 넘겼다. 민경이 사고를 당하기 직전까지의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그 글들을 읽으며 정수는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2022년 5월 30일. 정수가 점점 더 나를 의심하는 것 같다. 어제 핸드폰을 보려고 했을 때 내가 너무 당황해서 뺏었는데 그 순간 정수 표정이 정말 안 좋았다. 병원 예약 문자와 한의원 진료 알림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수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데 이미 너무 많이 거짓말을 해버렸다. 2022년 6월 5일. 오늘 종로 점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수와 마주쳤다. 나는 친구 만나고 왔다고 또 거짓말을 했다. 정수가 어떤 친구?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없어서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 버렸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 언제부터 이렇게 거짓말쟁이가 되었을까?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경이 점집까지 다니며 아이를 갖기 위해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가 생생하게 전해졌다. 2022년 6월 10일. 한의원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셨다. 정수와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 정수는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아이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2022년 6월 15일. 점집 무당이 마지막 의식을 치르면 반드시 아이가 생길 거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믿어지지 않는다. 수백만 원을 썼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정수와의 관계만 더 나빠졌을 뿐이다.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정수는 일기장을 읽으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민경이 외도를 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갖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절박함과 간절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만 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2022년 6월 20일. 어제 사고 나기 전날 정수에게 모든 걸 말해야겠다. 더 이상 거짓말로 살 수는 없다. 내가 그동안 어디를 다녔는지, 왜 그랬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자. 정수가 화를 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진실을 아는 게 낫겠다.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일기를 읽은 정수는 숨이 막혔다. 민경이 모든 걸 털어놓으려고 했던 바로 그날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만약 그날 집에 일찍 들어갔다면, 만약 민경의 말을 끝까지 들어줬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 민경아, 미안해. 정수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오열했다. 5년간 쌓인 오해와 후회, 그리고 사랑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 리오가 정수 곁으로 다가와 머리를 그의 무릎에 기댔다. 일기장의 맨 뒷장에는 민경이 써둔 편지가 있었다. 정수에게. 만약 당신이 이 일기를 읽게 된다면 아마 내게 무슨 일이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당신에게 거짓말을 해서 정말 미안했다. 나는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오직 당신만을 사랑했고 당신과의 아이를 갖고 싶어서 온갖 방법을 다 시도했을 뿐이다. 강남 병원, 한의원, 심지어 점집까지.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일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마지막 희망 같았다. 당신이 그만하자고 했을 때 순순히 따랐어야 했는데 혼자 고집을 부리면서 우리 사이를 망쳐버렸다.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당신을 사랑한다는 마음만은 진짜였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 만약 내가 없는 세상에서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제발 나를 용서하고 행복하게 살아달라.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사랑한다. 정수야. 영원히.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더욱 세게 울었다. 민경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품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은 그 사랑을 얼마나 의심하고 오해했는지가 뼈저리게 느껴졌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때까지 정수는 민경의 집에서 일기장을 읽고 또 읽었다.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싶었고, 그동안 놓쳤던 사랑의 흔적들을 찾고 싶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민경의 잦은 외출도, 거짓말도, 모든 것이 아이를 갖기 위한 절망적인 노력이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때마다 민경은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정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결심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민경에게 모든 것을 용서한다고, 그리고 자신도 용서해달라고 말해야 했다.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이번에는 진짜로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수는 병원으로 돌아갔다. 손에는 민경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민경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정수는 민경의 침대 곁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민경아, 나야. 어제 내 일기를 읽었어. 정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겠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의심만 하고 있었구나. 정말 미안해. 민경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정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내가 점집까지 갔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런데 화가 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어.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그런 곳까지 갔을까 싶어서. 정수는 민경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정수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도 아이를 갖고 싶었어. 정말로. 하지만 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힘들었어. 그래서 그만하자고 한 거였는데 내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구나. 의료진들은 정수가 매일 와서 민경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감동받았다. 이혼한 부부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욱 그랬다. 환자분에게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의식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정수는 하루 종일 민경 곁에서 이야기했다. 일기장에서 읽은 내용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기억나? 우리 신혼 때 제주도 갔을 때 말이야. 내가 바다를 보며 아이가 생기면 가족 여행을 자주 오자고 했잖아. 나도 그때 정말 행복했어. 그때 우리가 좀 더 솔직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하고 너는 나한테 비밀을 숨기고.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어. 일주일이 지나도록 민경은 깨어나지 않았다. 의사들은 좀 더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병원에 와서 민경에게 일기를 읽어주고 그들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다. 때로는 리오도 데려와서 민경 곁에 있게 했다. 어느 날 정수가 일기장의 한 부분을 읽어주고 있을 때였다. 2020년 5월 15일. 오늘 정수가 꽃을 사왔다. 별다른 날도 아닌데 그냥 예뻐서 샀다고. 그런 정수가 너무 고마웠다. 그때 민경의 손가락이 아주 살짝 움직였다. 정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민경아? 민경아. 정수는 급하게 간호사를 불렀다. 의료진이 와서 확인해 보니 민경의 뇌파에 변화가 있었다.
의식을 되찾을 조짐이 보입니다. 계속 지켜봐야겠어요. 그날 밤 정수는 민경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민경아, 돌아와. 나 여기 있어. 이번에는 정말로 내 곁에 있을게.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게. 새벽 5시경 민경의 눈꺼풀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으, 민경이 작은 소리를 냈다.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민경아, 민경아, 나야. 민경은 초점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점차 정수의 얼굴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정수, 응, 나야? 걱정 많이 했어. 민경은 혼란스러워했다. 자신이 왜 병원에 있는지, 정수가 왜 곁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 헤어졌잖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내가 깨어난 게 중요해. 의료진이 와서 민경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뇌 기능에는 큰 손상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민경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정수는 그녀에게 일기장을 보여줬다. 이거. 내 일기야. 리오가 찾아줬어. 민경은 일기장을 보며 부끄러워했다. 읽었어? 응. 다 읽었어.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정수는 민경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민경아. 내 마음을 몰라줘서. 그리고 의심해서. 나도 미안해. 거짓말해서.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아픔이 모두 눈물로 씻겨나가는 것 같았다. 이제 어떻게 하지?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서로에게 솔직하게. 민경이 태어난 후 두 사람은 재혼 절차를 밟았다. 이번에는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의 결합이었다. 아이는 안 생겨도 괜찮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응. 우리 둘과 리오만 있어도 충분한 가족이야. 그들은 다시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민경의 휠체어 생활은 여전했지만 이번에는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며 함께 극복해 나갔다. 어느 봄날 정수와 민경은 집 마당에 작은 화단을 만들었다. 아이 대신 꽃을 키우자는 민경의 제안이었다. 매년 봄마다 새로운 꽃을 심어보자. 우리 사랑처럼 매년 새롭게. 좋은 생각이야. 두 사람은 흙을 만지며 씨앗을 심었다. 리오는 그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의심의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았다. 진실과 용서,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 위에 새롭게 뿌리를 내렸다. 비록 늦었지만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